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이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회계 원리가 시작이 돼요. 전 시간까지는 본격적인 거 아니냐? 전 시간까지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띈 겁니다.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차변 대변, 그리고 계정 과목, 현금부터 뭐 자본금까지, 또 상품 매출부터 잡비까지 이런 계정 과목은 사실 처음 하는 사람은 여기 개수로 따지면 어쨌든 4, 50개 되잖아요. 개수로 따지면 현금, 예금 어쩌고 저쩌고부터 잡비까지 4, 50개 되다 보니까 한 번 딱 하고 다 암기하기는 힘들죠.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보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어쨌든 우리가 자주 쓰는 과목 대부분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부터 알고 시작하자 이렇게 한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돼 있죠. 회계는 거래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의 반복적인 과정. 1년 단위로 해서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 작성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경영자, 즉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가 경영자입니다. 이것도 때가 되면 또 중복 설명할 거예요.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자의 정보 전달의 순환 과정이다. 근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가 아니라 나와요. 거기 위에 보면은 제가 기출 표시해 드렸죠. 참고로 회계 1급이잖아요. 지금 회계 1급이니까 이론 문제가 1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회계 원리가 여기다 쓰면 안 되지? 15개인데 그 중에 회계 원리가 8개 나오고, 그리고 원가 회계가 4개 나오고, 그럼 12개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3개 나옵니다. 그럼 이 회계 원리 부분이 아직 한참 남았지. 몇 페이지더라? 다 하려면 한 100몇 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20, 30페이지 중에 8개예요. 지금 여기 표시된 건 이론 객관식 찍는 문제만이고 실무랑 관련된 건 여기 안 쓴 거예요. 실무는 너무 많아요. 실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뺐고 객관식 문제로만 따졌을 때 이래요. 그럼 사실 여기 그 1절에는 그래도 몇 개 안 되지만 2절에 보면 거래의 식별에 86회, 81회, 80몇 조 쭉 해서 몇 개야? 7, 8개 보이잖아요.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8개씩인데 1년에 시험이 지금은 이제 6번씩 나오잖아요. 그럼 1년에 8, 6, 48, 50문제야. 50문제 1년에. 1년에 50문제인데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걸 떠나서 시험에 뭐 몇 회가 나왔으면 어쩌고요. 내가 시험 볼 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문제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서 익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보고 말 거 아니죠. 한 번 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데 적어도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모르는 내용이 에서 30, 40% 쉽게 그냥 한 반은 모르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쭉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두 번째 와서 확실히 아는 건 빼고, 자, 모르는 거 위주로 다시 강의도 듣고 교재 보고 이러면서 실력을 채워가는 거지 한 방에 빡 되는 게 없어요. 아실랑가 몰라도 회계학과, 대한민국의 대학교 중에 웬만한 데는 회계학과가 웬만한 데 있죠. 회계학은 전공 과목인데 전공 과목이 아무리 우리가 회계 1급 기본 단위라 하더라도 이게 마냥 쉬울 리는 없죠. 각오하셔야지, 그죠? 각오하고 재밌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냥 한 번에 100% 되는 건 없어요.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다시 이 얘기 했는데 여기서 거래가 뭐지? 글쎄요. 아직 그 얘기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회계순환과정 그림으로 거래의 식별 및 인식부터 시작해서 분계라는 걸 하고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원장에 전기라는 걸 하고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산표, 결산정리상, 장부마감, 결산 후에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를 한다라고 써놨어. 자, 이때 회계를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은 끄덕끄덕이죠. 그렇지, 이렇게 가지. 근데 생판 처음 하는 사람은 이씨 뭐요? 분계가 무다냐? 이런 분계할 일이. 그죠? 분계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계하다가 분계했다고 막. 뭔 소리야. 어쨌든 그래요. 한자를 나라 얘기가 되지. 분계하다가 분계했다고. 어쨌든 전기, 결산, 이게 뭐야 다. 모르죠. 그죠? 그런 건 제끼리 했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딱 봤는데 무슨 모르는 말 나와. 에이 뭐요? 승질내지 말고 제끼세요.
때가 되면 필요한 내용은 또 설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바퀴째, 세 바퀴째 오다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는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을 전제로 한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좀 지나서 뒤에서 할 건 합니다. 일단 그런 게 비유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그런 게 비유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 자, 2절에 거래의 식별. 한자로 보면 갈 것자, 올래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기출문제가 있죠.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1년에 다 합쳐봤자 50문제밖에 안 돼요. 객관식 문제만 뭐 실기 빼고 실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건 무조건 나옵니다. 다시 얘기지만 우리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잘해야 실기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실기 점수에 실기가 70점인데 그중에 40점 이상은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론 모르면 실기가 안 돼요. 어쨌거나 넘어가고 자 일단 갑시다. 거래 갈 것자 올래자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게 다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 우리 회계는 항상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한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회장님이야.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대표인데 그래서 그 다른 거래처 사장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그 취미로 만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그렇게 만나는 것도 사실은 다 거래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기타 등등 문서 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를 안 배워도 우리 그냥 어느 정도 성인 가끔 미성년자도 있죠.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아는 분이 강사인데 그분 아들내미였나 딸내미였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회계 1급도 아니고 세무 1급을 시험 보러 와서 시험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맞아 거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학교 때 땄어요. 세무 1급을. 그래요. 근데 제 아들내미는 안 시켰어요. 넘어가고 어쨌든 세무 1급을 중학생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이렇게. 고딩 이제 고등학생도 이게 전산회계 배우는 사람 꽤 많죠. 근데 우리 수강생은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 이상 성인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거래 이런 말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야, 어디랑 어디 거래한대? 아니면 누구 거래처에 갔다 올게? 아니면 드라마 보면 야 거래처 어디 좀 갔다 와라. 아니면 거래처 저기 뭐지 관리하러 뭐 이런 식으로 거래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거래. 근데 회계에서는 잘 보세요. 상품을 사고 팔고 매매 팔고 사고예요. 매매를 네 글자로 하면 팔고 사고입니다. 진짜예요? 한자로 보면 팔매자와 살매자가 있어요. 팔매자가 앞에 와야 돼. 파는 게 앞에 와야 돼. 팔매 살매. 매매 바꿔 쓰면 안 되는 거 한자를. 돈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을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뭐 돈이나 사람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이런 것도 다 거래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회계적인 거래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서 여러분 사장하고 거래처 사장하고 만나서 소주 먹고 소주 먹으면 사장인데 그래도 소주가 맛있으니까 소주 먹고 양주 먹고 이런 것도 사실은 거래고 골프 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거래라고 했지요. 아니면 돈이나 물건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래라고 그래. 계약하는 거. 만약에 제가 본사 사옥을 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건축업자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친해. 이번에 저기 사무실 건물 하나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그랬더니 알았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더 치는 거지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알았어. 면적은 어느 정도 몇 층짜리 지려고 뭐 주 용도가 뭔데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래 아는 사람이니까 잘 맞춰줄게. 그래가지고 그래 10층짜리고 면적 몇 평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려면 한 1년 걸려. 그럼 돈은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여차 한 50억 들어. 모르겠어요. 50억 들어. 알았어. 그럼 50억에 우리 하기로 하자. 50억. 그래 놓고 1년 몇 월 며칠까지 완공해서 넘기기로 하고 기타 등등. 계약서 썼어. 그게 다 거래예요.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잘 보세요.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거래의 대표적인 거죠.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거래잖아요. 계약 또는 주문하는 거. 야, 저기 거래처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무슨 물건 필요하니까 이거 200개만 보내봐. 뭐 200개, 뭐 200개, 뭐 200개 해서 200개씩만 보내봐.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어. 그것도 거래죠. 이것도 거래죠. 계약, 주문 또는 보관. 여러분 집집마다 저는 이런 칠판 지우개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요만하게 생긴 금딱지 하나씩 들고 있죠. 골드바, 그죠? 골드바 있잖아요. 보통 집집마다 한 2톤씩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골드바를 여러분 집에 놓고 있으면 볼 때는 흐뭇하겠지만 여러분 외출할 때는 좀 불안하죠. 보통 금고 하나씩은 있잖아요. 금고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안전한 은행 같은데, 영화 많이 보셨죠? 은행 같은데 가면 골드바 이런 거 아니면 귀금속이나 비싼 거 이런 것들을 은행 그 금고에다 넣어놓고 열쇠 그 은행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영화를 많이 봤어, 그죠? 어쨌든 여러분 아니면 집에 튼튼한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다 골드바 100개씩 쟁여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은행에다가 만약에 보관시켰다, 그것도 거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지금은 겨울이에요. 지금은 아직 겨울인데 여러분 사과, 배 이런 거 드세요? 뭐 드세요? 돈이 없어요?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겨울에도 또 사과, 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만 있으면 사 먹으면 돼. 근데 그거 사 먹는 건 그렇다 치고 사과가 지금 나오나? 사과가 지금 수확되나? 아니죠? 아니죠. 사과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는 가끔 다 사과 언제 나와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나오지? 보통 가을에 나와요. 보통 가을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우스 얘기를 하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사과 배는 하우스가 없어요. 상추, 딸기 막 이런 것들은 하우스가 있는데 아직은 사과 배 이런 건 하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보통은 가을에 나옵니다. 추석 전후에서. 추석 전에 나오죠. 그래서 추석 때 사과 이런 거 올리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죠. 그렇다 치고 지금 한겨울인데 사과를 어떻게 먹냐고. 사실은 이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철에 사과 배를 수확해서 전국 어디 가나 전국 대도시 웬만한 데는 다 저장 창고가 있어요. 저장 창고가 들어가면 거기에 냉동 창고가 있고 냉장 창고가 있어가지고 냉장 창고 이런 데 가면 사과 배 이런 게 수만 박스가 쟁여 있어요. 저도 그런 일 좀 했었어요. 저 마트에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명절 때 이럴 때는 사과 같은 거 잔뜩 막 사다가 몇천 박스를 사다가 쟁여놔요. 그랬다가 겨울에 이제 중간중간에 물론 시장에서 사다 팔기도 하지만 내가 잔뜩 대량으로 사면 더 싸잖아요. 대량으로 사서 딱 안에다 쟁여놨다가 중간중간 내다 팔고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이게 창고에 보관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거래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여기서 거래는 요런 말 안 썼는데 여기다 회계상거래. 회계상거래는 반드시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돼. 다시 봅시다. 계약을 했어. 계약서에 도장 꽝꽝 찍었어. 여러분 건물 10층짜리고 50억에 그 1년 안에 넘겨주기로 도장 꽝꽝 찍었어. 그 순간 재산이 변했나요? 안 변했다고 그래요. 변했나요? 안 변했죠? 안 변했죠? 주문했어. 야, 물건 내가 무슨 장사하지? 옷 장사할까요? 옷도 여러 가지인데. 옷하고 신발 이런 거, 패션 종류 이런 걸 하는데, 옷, 신발, 지갑, 벨트, 뭐, 기타 등등 하는데, 그거 주문했어. 야, 무슨 물건 몇 개, 얼마 보내? 그래서 한 2억 원어치 주문했어. 근데 주문하는 그 자체가 재산이 변했나요? 아니라고 그래요. 변했나요? 아니죠. 이 자체, 주문했다는 자체로 재산이 변동은 없지요. 만약에 주문하고 돈을 보냈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 주문하는 자체는 재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요, 돈, 금전, 돈을 수지, 주고받거나 돈을 대여와 차입, 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주고받는 건 그 자체가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아니면 물품, 상품이든 비품이든 물품을 매매, 팔고 사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재산이죠. 그럼 이쪽 얘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재산이 늘고 줄어. 제가 10원이라도 여러분에게 줬으면 저는 재산이 줄고 여러분 재산이 늘죠.
근데 계약서에 도장 짱 찍는다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다고 재산이 변하냐고? 아니잖아요. 계약서 도장 찍고 돈을 주면은 그때는 거래가 되지만 계약하는 자체는 재산 변동이 없어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이건 거래지만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것도 거래고 이것도 거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계약하는 거, 계약서에 도장 찍고 주문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도 거래죠.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거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 또 불났어. 창고에 불났어요. 누전돼가지고 불났어. 이 거래예요? 아침에 창고에 문 열었는데 갑자기 거기 쌓아놨던 물건들이 탁 사라졌네? 도난 당했네? 거래예요? 도둑놈하고 거래했어요? 거래라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이거 일상적으로는 거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화재나 도난, 파손, 분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재산의 피해가 생겼죠. 재산의 변동이 생겼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런 쪽을 거래라고 하고 이건 거래라고 안 합니다. 요거는 일상적. 여기서 이 위쪽에 있는 건 일상적인 거고 이쪽에 있는 건 회계상이에요. 회계상. 그래서 일상적 거래는 요것이 일상적 거래고 회계상 거래는 요것이 회계상 거래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14쪽인가 맨 밑에 그림에 요거네 요거.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임직원 채용 이런 것들 물건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건 당연히 일상적으로 거래지만 회계에서는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회계에서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회계하고 있잖아요. 회계하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계 맨날 하니까 천국 갈 거야. 천국 예약했어요. 자, 회계상 거래는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불나고 화재, 도난, 파손, 분실 또는 물난리가 나서 떠내려갔다 유실 막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죠. 그러나 회계에서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의 범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잘 나옵니다. 이런 쪽 잘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돈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임직원 채용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는 회사의 중요한 활동 즉 거래입니다. 그러나 회계에서는 반드시 자산이나 부채가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약속만 한다고 재산 변동하는 건 없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1억씩 쏠게요. 저희 카페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제가 1억씩 쏠게요.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만 했어. 돈 1원도 안 줬어. 그럼 재산 변동 없는 거예요.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건 그거고. 일단 재산의 변동은 없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회계상 거래인 거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의 식별. 자, 거래 요소가 있어요. 자, 이제 참고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명이 회계 원리 아시죠? 회계 원리 그리고 왜 원가 회계, 부가가치세 세 과목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회계 원리를 배우고 있고 그중에 생기초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회계 원리인데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일정한 원리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거래입 요소. 거래입 요소. 그래서 이 거래입 요소가 여러분 교재 15쪽인가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전 시간에 앞에 시간에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 했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라고 했었었죠. 이건 왜 따지지 말고 그냥 외워라 그랬죠. 수백 년간 이렇게 해왔다. 이게 우리 회계만의 약속이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 적을 때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이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 대변이고 비용 차변이고 수익 대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산이면 자, 그중에 현금을 생각해 봅시다. 현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지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지요. 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T 계정을 쫙 그린 다음에 위에다 현금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읽냐? 현금 계정. 무엇이라고요? 현금 계정. T자가 계정이었잖아요. T 계정. 그리고 위에다가 만약에 상품이라고 쓰면 상품 계정.
아셨죠? 상품 계정. 또 이거 만약에 상품 매출을 썼다. 그럼 상품 매출 계정 막 이런 식이에요. 계정.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오늘 현금을 이런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차입금. 차입금. 단기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입금. 자, 제가 오늘 돈을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이 뭐야? 100억 빌립시다. 아까 100억 빌렸어요. 그럼 잘 보세요. 현금이 일단 돈은 내 손에 있으면 일단 내 돈이야. 일단 돈은요. 현금은 따로 주인이 없어요. 길 가다 돈을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제가 현금을 내가 들고 있으면 내 돈이야. 일단은 빌려왔든 훔쳐왔든 내 손에 있으면 일단 내 돈이에요. 훔쳐오면 안 되고 빌려온 돈도 일단 내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서 오늘 100억이 생겼어. 일단 내 돈이야. 근데 현금이라는 100억이라는 재산이 생겼죠.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 현금이라는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산은 약자로 A였죠. 회계할 때는 A라고 쓰면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금 자산이 100억이 증가했죠. 그럼 그거를 차변 쪽에 적어야 증가라는 표시일까? 대변 쪽에 적어야 증가라는 표시일까?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돈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물론 가만히 있을 때는 신경 쓸 거 없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증가나 감소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바로 그게 원칙이 이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은 차변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산은 차변이다 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숫자 3이라고 썼어.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예요 음수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냥 3이라고 쓰면 상식적으로 그냥 3이라고 쓰면 이건 안 써도 플러스라는 개념이죠. 마이너스인데 그냥 3이라고 쓰고 마이너스야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면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든가 우리 회계에서는 마이너스 표시 말 나온 김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붙이거나 삼각형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괄호치고 3 이렇게 씁니다. 회계에서는. 회계에서 마이너스 표시하는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 표시하거나 삼각형 표시하거나 가로치거나 물론 가로치고 물음표 뭐냐 이게 아니고 그 표시 말고 그냥 가로치면 마이너스라고 알아두세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3 쓰면 이건 생략해도 되죠. 그냥 3 쓰면 그냥 정수다 양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양수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산이 원래가 차변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써 그냥 그래 자산은 원래가 차변에 적기로 했으니까 차변 쪽에 증가를 적고 반대쪽에는 감소를 적자라고 약속한 것이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 거창한 게 아니라 이게 회계 원리예요. 그래서 자산은 증가를 차변에 적고 감소를 대변에 적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상품도 자산이죠. 자산이면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는 원래가 대변이죠. 원래가 대변에 적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대변이 증가고 반대쪽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부채죠.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이렇게 회계는 약속을 합니다. 원칙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의 8요소인데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 대신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엄밀하게 말하면 비용이 발생이 있으면 비용의 소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의 발생이 있으면 수익의 소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익의 소멸이나 비용의 소멸은 거래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뺍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래의 10요소야 라고 강의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10요 수익, 비용, 소멸까지 쓰면 10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2개니까 10개지, 10개.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익의 소멸과 비용의 소멸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빼고 보통은 8가지 요소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앞으로 그냥 회계 1급 세무에 가서 한참 배워야 되죠. 그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배울지는 모르겠으나 회계를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원리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거래의 8요소. 앞으로 간단한 거래든 복잡한 거래든 앞으로 배울 때마다 이 거래의 8요소는 우리가 원리 원칙으로 계속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됩니다. 이거대로 갑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산은 증가차변, 감소대변, 부채는 증가대변, 감소차변, 자본 증가대변, 감소차변,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머릿속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외웠으면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 자본 대변이고 비용 차변이고 수익 대변이고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다시 현금 100억 빌렸다. 그럼 현금 자산 100억이 증가하면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돈 빌렸다라는 사실을 현금 계정과 차입금 계정에 동시에 적어서 두 군데 적죠. 두 군데. 자, 그다음에 그 돈을 얼마 뒤에 갚았어. 100억 빌렸다가 50억 먼저 갚았어요. 갚았으면 돈 나가죠. 그럼 현금 자산은 감소되죠.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빚이 원래 100억이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억 빌렸었는데 50억 갚았어. 그럼 빚 중에 50억은 까야죠. 없어져야지. 부채의 감소입니다. 그 여기다 50억 적어. 그럼 이제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딱 보자마자 차입금? 아, 이 회사는 돈 100억 빌렸구나. 근데 50억이 차변에 있네? 아, 갚았구나. 그럼 100억 중에 50억 갚았으니까 아직 안 갚은 게 50억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회계 배운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회계 배운 사람들은 현금? 차변에 100억 있네? 아, 현금 100억이 들어왔었구나. 근데 50억 돈 나갔네? 그럼 현재 돈 가지고 있는 건 50억이겠구나. 50억이구나. 이렇게 말이 꼬이네. 억 단위를 쓰다 보니까. 50억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회계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근데 불과 1시간 전, 한두 시간 전 여러분 회계를 안 배울 때로 돌아왔다. 그럼 현금 150 써 있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100억이 들어온겨 나간겨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죠? 물론 찍으면 되지. 들어왔겠지. 뭐 찍으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회계 배운 사람도 설명해야 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즉 이게 차변에 있는 건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히 그렸네. 넘어가요. 어쨌든 T계정 그리고 위에다 뭐라고 쓰면 현금 계정, 상품 계정, 건물 계정, 토지 계정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거래입할 요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 교재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거래 이중성이 있는데 요건 아까 왜 현금을 빌렸다 그러면 현금에도 적고 차입금에도 두 군데 이상 나왔잖아요. 그게 거래 이중성인데 다시 좀 이따 다시 하고 대차 평균도 다시 하기로 하죠. 그리고 거래의 종류 이것도 다시 하기로 하죠. 여러분 교재 계속 이어서 나오죠. 15쪽인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일단 그래리냐고 제껴요. 그 다음 이것도 뭐냐? 분계로 갑시다. 여러분 기본 교재 16페이지네요. 분계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분계는 나눈다는 뜻이죠. 뭐야?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일단 회계상 거래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거래다 싶으면 이제 분계라는 걸 해야 돼요. 분계라는 걸. 자,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 예를 들어서 돈 빌렸어. 돈 빌렸으면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현금 계정에 적어야 되겠지. 그리고 빌려온 돈을 뭐라고 하죠? 차입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여금에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빌렸으면 차입금에 적어야지. 이렇게 계정 과목을 정확히 정해야 되고 차변에 적을 겨, 대변에 적을 겨. 즉 현금이 들어왔으면 차변이죠.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이잖아요. 근데 나갔으면 현금 자산 감소니까 대변이란 말이죠. 차변인가 대변인가를 결정해야 돼. 우리 회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적을 거냐. 뭐 이거야 문제에서 거래에 발생한 금액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어떤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적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과정을 분계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분계가 앞으로 여러분이 회계를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 좌우하는 거예요. 분계를 잘하면 회계 잘하는 거고 분계를 못하면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리고 분계는 우리 객관식 시험에는 몇 번 안 나온 것 같죠? 예? 안 나왔는데? 아니에요. 실기 들어가면 우리 전산회계니까 컴퓨터로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분계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예요. 실기 점수 70점 중에 45점 정도가 분계하는 거예요. 분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 자체는 객관식에는 안 나왔다 치더라도 실기에는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계를 잘하냐 못하냐가 바로 이제 여러분 앞으로 회계를 잘하냐 못하냐 이건 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잘하면 회계 잘하는 거고 분계를 못하면 회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망한 거예요. 분계 잘해야 됩니다. 분계하려면 어떤 계정 어느 변에 얼마, 즉 어떤 계정이냐를 알아야 되니까 계정 과목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인가 계정 과목 있잖아요. 2강, 3강에 했던 거 그걸 빨리 외워야 돼. 그리고 어느 변에 적을 거냐 결정하려면 조금 전에 했던 거래입 판료소. 거래입 판료소를 알아야 자산이 증가냐 감소냐.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다. 그럼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냐? 이거야 뭐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계정 과목과 거래입 판료소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 빨리 나가면 안 돼요. 진도를 천천히. 그래서 2강하고 3강에 있었던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열심히 익혀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마무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계 방법은 거래입 판료소죠. 그래서 분계 방법은 거래입 판료소고 간편 분계법이다 그래가지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이건 뭔 소리냐 잠시 후에.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다. 꼭 기억하세요. 너무 자세히 설명드렸나 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겁나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이거 하긴 해야지. 이거까지 해야 돼 일단. 맛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제 2번, 교재 17페이지 예제 2번 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제 2번. 그래서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각오하시고 아니면 힘들어 그러면 동영상 잠깐 멈추고 체조 좀 해요. 체조 좀 하고 이제 두뇌 훈련해야 돼. 이제 두뇌 훈련. 거래입 판료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두뇌 훈련해야 되니까 이제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세요. 한 3분 쉬었다 하세요. 자, 이제 예제 2번 갑니다. 교재 17쪽이랬죠. 예제 2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현금 500원을 출자에 영업을 개시하다. 이야, 출자. 우선 출자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돼, 또. 출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주 사장이고요. 근데 회사는, 회계는 회사가 안 됐죠. 기업 실체. 그죠? 여러분이 자금을 출자해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회계는 누가 한다고요? 회사가 하는 거죠, 회사가. 그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기업주가 출자하고 기업은 출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출자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회사로 볼 때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현금 500원, 원래는 500억인데 억자 쓰기 힘들어서 그냥 안 쓴 거예요. 500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자 그러면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엄밀하게는 자산의 증가 이런 식으로 먼저 쓰고 출자금은 장사 미천이다. 그럼 회사의 자본이다. 그럼 자본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여러분 해답 오른쪽에 보면 위쪽에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써 있잖아요. 그 위쪽에 써 있는 걸 결합관계 표시라고 그래. 결합관계 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가끔 결합관계 표시하는 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러고 넘어가요. 일단 넘어갑시다. 2번. 그냥 일단 시켜보세요. 참고로 그러고 보니까 저기 우리 지금 본 강의 듣기 전에 기초회계원리 강의를 또 따로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안 했네. 기초회계원리 들은 분들은 지금 했던 거 거의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럼 제끼라니까요? 그럼 제끼라고 어떻게 제끼라고 하면 돼, 그냥. 그래서 기초회계원리에서 분계까지 설명드린 거는 아는 건 제끼면 돼요. 회계 1급 회계 2급 안 배우고 왔어도 기초회계원리 뛴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까 2강, 3강 계정 과목 설명이라든가 지금 하는 분계 설명 그거 다 들었네요. 그럼 넘어가면 되지. 쉽게 넘어가면 되죠. 어쨌든 갈게요. 자, 2번. 2번 현금을 차입했대. 그럼 돈 빌렸어. 돈이 들어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구나.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구나. 라는 걸 오늘은 쓰는 거지. 오늘은 쓰는데 앞으로는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빌렸으니까 빚졌네. 그럼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네. 부채가 증가했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네. 이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꾸 설명이 돼야 돼. 이렇게 자산 부채의 증감 이런 걸 따져주는 걸 결합관계를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근데 진짜로 이렇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거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앞으로는 이건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안 할 거예요. 하나 더, 3번. 차입금 100원과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조그맣게는 돈을 빌린 거고 이번에는 빌린 돈 갚으면서 이자도 주는 거죠. 빚진 걸 갚는 거지. 갚았으니까 부채가 증가요, 감소요?
감소지. 부채 감소 어느 변? 차변이지. 부채 감소 어느 변 그랬는데 어느 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다고요.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은 좋은 점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40분 전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시간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솔직히 공부하려고 집중한다고 해도 10분 대 1, 20분이면 집중력이 흩어지는 건 사실은 당연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조금 늘려가야 돼. 근데 어쨌든 여러분 동영상은 여러분 집중도에 맞추면 되죠. 한 10분 들었다 잠깐 멈추고 또 복습하고 한 10분 들었다 멈추고 이래도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돼요. 빚진 거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입니다. 또 이자도 줬어. 이자 줄 때 쓰는 말이 뭐였더라?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뭐죠? 비용이지. 비용 발생 어느 변이죠? 차변이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걸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돈 나가잖아요. 돈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변에 2개든 3개든 있는 대로 쓰고 대변도 있는 대로 쓰는 거. 이렇게 그냥 쭉쭉쭉 써줘야 돼. 언제까지? 오늘까지. 앞으로는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해라.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중에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럼 사실은 왼발, 오른발 이렇게 나가게끔 근육을 움직이게끔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왼발, 오른발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생각해야 되나? 오른발 내밀어라, 왼발 내밀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야 되나? 아니죠. 몸에 익혔고 우리가 이걸 아예 얘기조차 안 해도 생각조차 안 해도 감각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걸어가지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냥 딱 보면 아 이건 자산 증가야 차변 이렇게 이 프로세스가 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 잠깐 여기서 일단 끝. 딱 3개밖에 안 했는데 한 3,000개쯤 했다고 치고요. 3,000개쯤 했다고 치고 잘 보니까 차변 쪽에 거래 요소 2개 또는 하나, 대변 쪽에 거래 요소 하나씩 이런 식으로 생겼죠. 즉 차변 쪽에 거래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쪽에 거래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은 다 써 있죠. 중요한 건 차변만 있고 대변이 없다. 또는 대변은 써 있는데 차변이 없다. 이런 적이 없지요. 뭐 이상한지 당연한지 그런 감각조차 없겠지만 결론은 반드시 우리는 차변 쪽에도 거래 요소가 이렇게 하나 이상은 나오고 대변 쪽에도 거래 요소가 하나 이상은 나와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항상 결합돼서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 거래의 이중성.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서 같이 나온다. 차변 요소만 있거나 대변 요소만 있는 적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어요. 진짜로 잘 봐요. 시험에 나왔어요.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그리고 자산의 증가 이렇게 써놨어. 시험에 나왔어요. 맞다 틀리다. 딱 봐도 0.1초 내로 딱 보자마자 이거 틀렸어 이래야 돼요. 왜? 자산 부채 감소 차변 맞죠? 비용 발생 차변 맞죠? 자산 증가 차변이잖아요. 얘들도 다 차변 요소인데 얘도 차변 요소야. 차만 있고 대가 없어. 이런 거래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했다고 치고 다시 하나 더. 4번 봅시다. 4번 하지 말고 6번으로 가볼게요. 4번 말고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 보면 차입금 100원에 대한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자, 3번하고 6번을 비교해 보세요. 한번. 3번과 6번을 다시 한번 째려봐. 3번은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갚은 거고 6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갚은 거고 분명히 다르지요. 비슷하지만 다르지요. 아까는 차입금과 이자를 준 거고 지금은 이자만 준 거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과 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란 말이죠. 다르죠. 그랬다고 치고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됐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것도 시험에 가끔 한 100만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 보니까 자산 나왔죠. 자본 나왔죠. 비용이나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비용이나 수익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3번 비용이나 수익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4번 아니 6번이지 6번 비용이나 수익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지금 뭘 여쭤봤죠 제가? 비용이나 수익이 있냐 없냐 여쭤봤잖아요.
근데 1, 2번은 비용이나 수익이 하나도 없어. 근데 3번과 6번은 비용이 있네? 일단 비용만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얘들처럼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답 오른쪽 끝에 보면 교환거래 막 써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나 수익이 없는 거래가 교환거래고요. 그럼 3번과 6번을 잘 봐요. 똑같이 비용이 있죠. 그럼 다른 쪽은 볼 필요 없어. 비용이 있는 쪽만 봐요. 비용이 있는 쪽만 봤을 때 얘는 지 혼자 있고 얘는 딴 놈이랑 같이 있죠.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 거래고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입니다. 혼자 있다고 혼합 거래 그러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고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 거래입니다. 혼합이라는 건 2개 이상이 섞이는 게 혼합이잖아요. 2가지 이상이 같이 나오는 게 혼합이에요. 그것도 가끔 한 100만 년에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오늘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시작 단계에서는 해두세요. 나중에는 솔직히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하세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세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원래는 이거 끝까지 해야 돼. 지금 거래 결합한 게 1번부터 저기 11번까지잖아요. 끝까지 다 해야 돼. 일단 사실은 결합한 게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답 가리고 오른쪽 거 샥 가리고 백지 종이 A4 용지 같은 거 딱 접어가지고 오른쪽 딱 가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 읽으면서 눈으로 딱 째려보면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따따따따따따 나와야 돼. 그럼 끝이. 그러면 회계 잘할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지.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요, 이제 그건 다 했다고 쳐, 이제. 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했다고 쳐. 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자산 증가라고 만약에 장부에 썼다고 쳐. 그럼 만약에 장부, 이제 여러분 딱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장부를 딱 보니까 자산 증가라고 딱 써 있어. 자랑스럽게. 근데 누가 물어봤어. 야, 무슨 자산이 증가했냐? 모르겠는데요? 여기 자본 증가, 그렇다. 부채 증가라며. 그리고 무슨 부채 증가했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죠. 아니 누가 장부를 딱 봤는데 부채 증가래. 이거 무슨 부채 증가했어? 모르겠는데요? 얼마 증가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예요? 씨. 그죠? 우리 회계의 역할, 회계의 목적이 뭐랬죠? 첫 시간에 유용한 정보 제공. 까먹었어요? 맨 첫 번째 시간 유용한 정보 제공,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이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얼마가 있다, 뭐가 얼마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부채 증가, 무슨 부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결론은 이것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돼.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현금 500원을 출자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라고 장부에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현금 얼마가 들었냐? 500억 원이 500.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선을 걷잖아요. 이렇게 사선이라는 건 삐뚤어진 선이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그지 봐요. 이건 제가 쓰는 건 아니라 수백 년간 이렇게 해왔던 양식 중에 하나니까 사선을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몇 도야? 45도 정도로 아셨죠? 그리고 이것이 차변대변 구분 표시입니다. 그 다음 자본의 증가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쓸 때는 자본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금액까지 씁니다. 500.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쓴 것만 째려보세요. 노란색으로 쓴 것만 딱 째려보고 이제 회계를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딱 보자마자 현금이 차변에 있네. 현금 들어왔구나. 자본금이 써 있네. 출자했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결론은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번 갑니다. 자, 이제 차변 대변 구분해 놓은 거에 백지라고 생각하고 사선을 닦으면 차변 대변입니다. 2번이 돈을 빌렸잖아요. 돈 빌렸으면 돈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이다. 200억. 그리고 빌린 돈은 차입금이라고 하더라. 물론 원래는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200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 여러분 오른쪽 해답 중에 해드렸잖아요. 컬러로 표시해드린 그 부분. 그거 바로 분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분계를 잘해야 돼. 그럼 분계를 잘하려면 결론은 이 거래 이팔 요소를 모르고는 얘기가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기로 들어가면 지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에서 200원인데 실제 시험 볼 때는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나오겠지요. 그거를 전산으로 입력해 줘야 돼. 근데 이 분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셨죠? 그래서 이거 연습해야 돼요.
3번 차입금 100원과 이자 30원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 돈 나갔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 기초회계 원리 들으셨어요? 그럼 돈을 중심으로 돈 나갔다. 그럼 나가면 대변. 이게 훨씬 편했죠.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들어온 거. 아까 왜 간편분계법에서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현금이 들어오면 그냥 차변. 현금이 나가면 대변. 이거부터 적으면 더 편해요. 자산감소 대변. 이게 정석이지만 나가면 대변. 간단하잖아요. 나간 이유가 뭐냐? 빚진 거 갚은 거야. 차입금 갚았고 이자도 줬어. 그럼 여기다 차입금 이자 비용 딱 쓰면 누가 봐도 차입금 이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딱 보는 거죠. 회계 배운 사람은 딱 아는 거지. 100원하고 30원. 그래서 현금은 총 130원 나갔다. 맞아. 여기서 차변합계 암산하니까 500원, 대변합계 암산하니까 500원이죠. 차변합계 200원, 대변합계 200원. 차변합계 130억, 대변합계 130억. 똑같지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지금 이제 분계 겨우 3개 해봤지만 앞으로 3만 개를 하더라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똑같아요.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앞에서 있었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 아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도 설명이 됐죠. 교환거래는 비용 수익이 없는 거, 손익거래는 비용 수익이 있는데 비용이나 수익인데 그 거래액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인 거. 혼합거래는 아까처럼 혼합거래는 이렇게 다른 거랑 같이 있어서 이 비용이 이 거래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인 거 이런 건데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 자, 일단 분계 3개 해드렸죠. 6번 갑니다. 6번은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돈 나갔다. 나가면 대변. 대변에 현금. 그리고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 30원 맞죠? 이자 비용 30원. 이렇게 계정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 분계.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한다. 분계가 만사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입할 요소나 계정 과목을 못 외운 사람은 실기할 때도 분계가 안 되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입력하는 기능 타이핑의 문제가 아니라 분계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사람 분계가 안 되니까 분계를 하는 거지. 승질 내는 거지. 분계가 안 되지. 왜 안 돼?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계정 과목 외우고 거래입할 요소 알면 해결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마저 할게요. 4번. 현금을 대여했대. 돈 빌려줬죠.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 엄밀하게는 자산감소니까 대변인 거죠. 300원. 돈 나간 이유가 뭐냐? 돈 빌려줬다. 대여금. 정확히는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입니다. 그럼 이렇게 차변의 대여금, 대변의 현금 이것만 딱 써도 이제 회계 배운 사람은 그래 돈 나갔고 대여금이니까 돈 빌려줬구나. 딱 보면 나옵니다. 5번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돈 받았어. 돈이 들어와.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현금. 얼마였지 참? 250원. 그럼 현금은 250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여금 빌려줬던 채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대여금 감소. 그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근데 회계 배운 사람은 현금, 대여금, 이자 수익 딱 봐도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지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구나. 결론은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회수했구나. 빌려준 돈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 눈치챘나요? 자 밑도 끝도 없이 차입금 하면 어느 변이죠? 원래 대변이죠. 근데 빌려왔을 때는 대변인데 갚았을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졌죠. 대여금 자산이니까 원래는 차변의 발생이죠. 빌려줄 때는 대여금 채권 발생이니까 차변이야. 근데 대여금을 회수하면 대여금이 없어지죠. 돈 빌려줬다가 꿔준 돈을 받았으면 이제 채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질 때는 반대쪽으로 가죠. 이렇게 없어질 때는 반대쪽에 온다. 이거를 역분계. 반대쪽에 가는 거. 회계는 차변 대변밖에 없어요. 차변 대변밖에 없는데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보내고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보내고 이걸 역분계라고 그래요. 없애줄 때는 역분계. 기억하세요? 자, 몇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파이팅! 자, 6번 갑니다. 6번 아까 했지 참. 7번 갑니다. 7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5번하고 7번이 비스무리하죠. 5번은 대여금과 이자를 받은 거. 7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럼 돈이 들어오니까 차변의 현금, 이자 받았으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간단하지요? 현금이 들어왔어. 현금, 그 이자 수익,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자 수익도 수익이고, 자, 이자 수익 수익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자 수익은 수익 저 혼자 있는데 여기 있는 이자 수익은 대여금하고 같이 있죠.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 그런 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8번 갈까요? 8번. 8번은 뭐다냐? 아,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 상품 사왔으니까 상품이 들어오죠. 간편분계법 중에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아까 간편분계법 해드린 적 있죠? 어디 있지? 여기였잖아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이런 얘기 있었죠? 항상 머릿속에는 거래입할 요소를 집어넣고 계셔야 되고. 다시 일로 와서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이 들어와요. 800원. 그리고 상품 샀는데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줬네? 외상으로 했네. 그럼 외상, 매입금, 외입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9번. 외상 매입금 중에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 갚았어요. 외상값 갚았어. 돈 나갔어. 나가면 대변. 대변에 현금이 500원 나가고 외상값이 없어져요. 없어질 때는 역분계. 그 외상 매입금이 원래는 부채니까 대변에 발생한다. 근데 지금은 갚았으니까 없어지니까 반대쪽에 온다. 나중에 이 부분을 잘 깨우치면 앞으로 회계는 탄탄대로일 테고 여기서 꽉 막히면 골치 아프죠. 생기초 원리 때 이런 거 설명드린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10번. 상품 900원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외상 매출. 자, 여기서 나중에 본 강의로 넘어서면 왜 상품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배워요. 근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상품 팔으면 우리는 상품 매출로 분계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상품 매출이란 수익 발생 900,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차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마지막 11번 외상값 중에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상값 없어져. 그럼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현금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질 때는 역분계. 없어질 때는 반대쪽에 적어라. 역분계.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귀에 잘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다행인 거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려운 거죠. 근데 회계가 이거예요.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천천히 복습하세요. 그리고 예제 3번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니까 예제 3번 1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다만 막히는 걸 일단 건너뛰세요. 처음부터 다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건너뛰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한번 쫙 하세요. 여기까지 복습을 쫙 하고 선물로 드린 예제 3번을 쫙 풀어보세요.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그 중에 몇 개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어렵지만 처음이니까 어렵지 당연히 여기까지 한번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기초회계원리 강의 있잖아요. 그 부분의 내용하고 또 비슷한 게 많으니까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 듣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